어두운 병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침대에 누운 민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박준호에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 3년째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녁이면 아내 혜숙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걸었어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 평온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6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거든요. 평소 같으면 바로 받았을 겁니다. 민석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하는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민석아.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죠. 민석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6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말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돈이 좀 필요해. 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민석은 평생 돈 얘기를 먼저 꺼내본 적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는 걸 가장 싫어했죠. 그런 민석이 돈 얘기를 꺼냈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의 절반이었죠.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교사 월급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민석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마를 짚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석이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민석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준호는 답했습니다. 알았어. 목요일에 만나자. 고마워, 준호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바라봤죠. 민석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었죠. 민석은 전학생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 60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중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은 달랐지만 방학 때마다 만났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었죠. 제대 후에는 서로 취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준호가 결혼할 때 민석이 주례를 섰어요. 민석이 결혼할 때는 준호가 축사를 했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위로했어요. 준호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민석은 한 달 내내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병을 도왔죠. 준호의 아들이 대학 입학금이 없어 고민할 때도 민석이 먼저 도와줬었습니다. 친구 아들이 내 아들이지 뭐. 민석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죠. 그런 민석이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였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을 믿기로 했어요. 60년 우정을 믿기로 한 겁니다. 아내 혜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을 보더니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이가 돈을 빌려달래. 얼마나요? 5천. 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혜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죠.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땀이 났습니다.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5천만 원 인출하시는 거 맞으시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괜찮습니다. 60년 알고 지낸 친구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죠.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인출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두툼한 봉투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죠.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돈의 무게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무거운 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역 앞 커피숍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가 사라졌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민석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민석은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안 좋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을 질질 끌듯 걸었습니다. 민석이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민석은 준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죠. 창밖을 보거나 테이블을 보거나 천장을 봤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민석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다시 뻗었다가 또 멈췄습니다. 세 번째에야 봉투를 집어들었죠. 동작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마치 빨리 가져가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고마워. 꼭 갚을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더니 바로 일어섰어요. 커피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는 서둘러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으로 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석의 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더 처졌고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죠. 준호는 식어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입안이 쓸쓸했어요. 커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했어요. 민석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60년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방이 텅 비었는데도 어깨가 무거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이 5천만 원이 60년 우정을 시험대에 올릴 줄은 말이에요. 6개월이 약속이었습니다. 민석은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었죠. 준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어요. 6개월 후 11월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새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석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석도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를 재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석아, 요즘 어떻게 지내? 간단한 안부였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셨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5개월째가 됐습니다. 준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습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테이블 위에 툭 소리가 났습니다. 해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해숙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 번 더 연락해봐요. 바쁠 수도 있잖아요. 준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민석은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준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죠. 해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석이 사라지는 꿈이었죠. 준호가 아무리 불러도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어요.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죠. 해숙이 놀라 깨어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었어요.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11월 15일이었어요.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민석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죠. 준호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해숙이 국을 떠서 건넸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드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쓸어내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확인했죠. 하지만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여전히 민석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하지만 민석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석 씨 전화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친구인데요. 민석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때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또 돈 빌려준 사람이시군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는 돈 갚을 생각 없으세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는 민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수진이었죠.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당신한테만 빌린 게 아니에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약속이요? 아버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으면 애초에 빌리지도 않으셨겠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 전화 그만하세요.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짧은 신호음만 남았어요. 준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덜그럭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해숙이 급히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숙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한참이 지나서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갚을 생각이 없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 아들이 그러는데 빚이 많대.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래.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해숙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준호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던 날, 중학교 수학여행 때 함께 찍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날 껴안고 울었던 기억, 군대 제대하고 처음 만나 소주 마시던 날, 결혼식 날 민석이 읽어준 축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던 모습,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했던 순간들. 60년이었습니다. 6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가슴도 그랬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를 만큼 무겁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이 어둠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옆에 앉았어요. 잠 못 잤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죠.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준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숙이 계속 권했어요. 제발이요. 당신 얼굴색 좀 봐요. 결국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에 병원에 갔어요. 동네에 있는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침 소리, 한숨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들을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준호의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저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민석이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어요.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은 깊게 함몰돼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죠. 마치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숙이 뒤에서 불렀지만 듣지 못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민석이 들어간 곳은 암센터였습니다. 3층 암센터 입구 앞에서 준호는 멈춰 섰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죠. 준호는 암센터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복도는 길었어요. 양쪽으로 진료실과 검사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석이 어디로 갔는지 찾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래, 곧 돌아가실 거야.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2달이래.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유산? 별로 없어. 집 한 채랑 보험금 정도. 근데 빚이 많아서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 그 돈? 그건 내가 벌써 썼어. 아버지 몰래 통장에서 빼냈지. 어차피 빚 갚는 데 쓸 거 뭐.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민석이 빌린 돈을 수진이 가로챘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몰라. 내가 갚았다고 거짓말했거든. 근데 곧 돌아가실 텐데 뭐 상관 있어. 수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준호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빌려준 사람들, 어제도 한 명이 전화했던데.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어. 아버지 병원비도 부족한데 무슨 돈을 갚아?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걸어갔죠. 해숙이 대기실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진료 차례 지나갔잖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해숙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석이, 암이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방금 봤어. 휠체어 타고 있더라고. 암센터에.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해숙은 준호를 대기실 의자에 앉혔어요. 물을 떠다 건넸습니다.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기침이 나왔죠. 해숙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준호가 진정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더 있어요? 민석이 아들. 수진이. 걔가 돈을 가로챘어.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방금 들었던 대화를 전했습니다. 수진이 민석 몰래 돈을 빼서 썼다는 것. 민석에게는 갚았다고 거짓말했다는 것. 그리고 민석이 곧 죽을 거라고 차갑게 말했다는 것까지. 해숙은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민석 씨는 돈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석이는 나한테 갚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들이.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석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휠체어를 타고 있을 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것,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가로챘다는 것, 그리고 곧 죽을 거라는 수진의 차가운 말.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 거야.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암까지 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전화라도 더 했어야 했는데, 문자라도 더 보냈어야 했는데. 해숙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민석이 입장을 더 생각했어야 했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병원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 노인.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숙은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준호가 진정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말했죠. 민석이를 만나야 해.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만나세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준호는 막막했습니다. 60년 친구였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걱정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줘야 할까요? 준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가세요. 가서 얼굴을 보세요. 말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암센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준호의 발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암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 겨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죠. 민석이 어느 방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방을 지나치며 안을 힐끗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민석의 모습이 보였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할까요? 준호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병실 안에서 누군가와 또 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들은 말은 준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준호는 병실 문 옆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죠.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형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에게 형이 있었나요?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민석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강수영과 둘째 강수진. 수연이는 미국에 있다고 들었었죠. 몇 년 전에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응, 보험금은 내가 처리할게. 아버지 명의로 된 거 다 정리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어요.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그건 최소한만 쓰고 있어.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뭐하러 돈을 많이 써.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유 원장, 아버지가 쓰시겠대. 근데 내용은 내가 다 정했지. 전부 우리한테 오게. 수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준호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빌려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 빚은 안 갚아도 돼. 준호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말인가요? 친아버지에 대해 하는 말이 맞나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버지는 내가 효자인 줄 아시니까. 수진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형도 빨리 들어와. 장례식 때 보자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방금 들은 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효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요. 병원비도 아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남기려고요.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교육비 대느라 빚도 졌을 거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모든 걸 희생했겠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준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죠. 병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준호요. 민석이 친구.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아, 그 돈 빌려준 분이시군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방금 통화 다 들었소? 수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요? 민석이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슬퍼하실 일도 없을걸요? 어차피 곧 돌아가시니까.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죠. 자네, 정말 그게 아들이 할 짓인가? 아들이 할 짓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사업 실패하고 우리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셨어요. 형은 장학금 받아서 겨우 대학 갔고 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죠. 수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라도 챙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있을까요? 민석이는 자네들을 믿고 있네. 믿으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제 할 일 하는 거니까.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는 준호를 지나쳐 복도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병실 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민석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어요. 민석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민석은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은 깊이 함몰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돼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쉬익쉬익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민석의 손을 바라봤어요.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민석아. 준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죠. 한참을 준호를 바라보다가 눈에 초점이 맺혔습니다. 호?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응, 나야. 민석아.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못 갚아서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수진이가 갚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구나. 민석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준호는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들이 날 이용했구나.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부탁이 있어. 말해봐. 내가 죽으면 그런 말하지 마.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민석이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언장 써야 해. 민석아, 수진이한테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아줘.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이랑 보험금 다 내 명의로 해줘. 민석이 준호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부탁이야. 수진이한테 주면 다 낭비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재산이잖아. 쓸모없어. 나한테는. 이제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제발 들어줘.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석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석의 떨리는 손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민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잠든 것 같았죠. 준호는 민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어두웠죠. 민석이 곧 죽는다는 사실, 수진이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민석이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사실, 모든 게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준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민석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지막까지 친구 곁을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민석의 병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죠. 민석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깨어나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죠. 준호는 그런 민석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때로는 민석의 손을 잡아줬어요. 때로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간호사가 할 일이었지만 준호가 먼저 나섰죠. 수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병실에 들렀습니다.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민석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저 형식적으로 들렀다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진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석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민석의 병실에 있었어요. 창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 책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같은 페이지를 30분째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침대에서 신음소리를 냈어요. 준호는 급히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민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초점이 더 흐릿했어요. 준호야. 응, 나야. 민석이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를 향해 뻗었죠. 준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더 차갑고 앙상해진 손이었어요. 변호사, 불러줘. 민석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죠. 지금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해야 해. 내일은 모르니까.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지금 부를게.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전에 알려준 변호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변호사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1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전화를 끊고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온대.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강민석 씨 맞으십니까? 변호사가 침대에 누운 민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죠.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민석의 대답이 작았습니다. 변호사는 펜과 서류를 준비했어요. 재산 목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석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서울 은평구, 아파트, 숨을 몰아쉬었죠. 생명보험, 삼성생명, 이어 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예금 500만 원 정도. 변호사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수혜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민석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가리켰어요. 박준호, 친구.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녀분이 아니라 친구분께 상속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민석의 대답이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녀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뜻이? 그래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석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준호가 급히 민석을 부축했습니다. 베개를 등 뒤에 받쳐줬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펜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펜을 주어 다시 건넸습니다. 민석이 2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펜 끝을 댔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썼죠. 강민석?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평소의 민석 글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서명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자마자 민석은 뒤로 쓰러졌어요. 준호가 급히 받쳐줬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혔죠. 민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준호에게도 서류를 건넸어요. 준호는 증인란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입니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민석이 눈을 떴습니다.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일어섰습니다. 민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 준호와 민석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민석아, 괜찮아?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 준호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들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날 이용했어. 수연이도 마찬가지야.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게 결과구나. 준호는 민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민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부탁이 있어. 말해봐. 내 재산으로 좋은 일 해줘. 민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줘.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럴게. 꼭 그렇게 할게.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죠.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죠. 병실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켰어요. 보호자분, 저녁 드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민석 곁을 지켰어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갑자기 민석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민석아. 민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빠르게 움직였죠. 준호가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도 함께 왔죠.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준호는 복도로 나왔어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친구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죠.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죠. 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10시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갈게요. 수진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내일 아침에 온다고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석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매우 약해져 있었어요. 준호는 민석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죠. 민석아, 나야. 준호야. 민석이 미세하게 손에 힘을 줬습니다. 준호의 손을 약하게 쥔 거예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 혼자 안 둘게. 준호는 민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한순간도 민석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60년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쉭, 쉭. 준호는 의자에 앉아 민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석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준호는 민석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아,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준호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 넌 전학생이었고. 민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날 교실 뒤에 혼자 앉아있던 내가 생각나.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미소를 유지했어요. 내가 먼저 말 걸었잖아. 같이 축구하자고. 민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준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어. 우리가 친구가 된 게. 준호는 민석과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때 같이 야구부에 들어간 일,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밤새 떠들다 선생님한테 혼난 일, 대학 입시 실패하고 같이 울었던 일, 군대 제대하고 처음 만나 소주 마시던 날. 모두가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결혼식 때 내가 읽어준 축사 기억나? 나 그거 듣고 울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말했지. 준호는 내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내 형제였어. 민석아. 민석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간격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민석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잘 처리할게.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야. 너의 이름으로. 민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거의 없었지만 준호를 보고 있었죠. 호?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귀를 민석의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고마워. 민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천천히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쉭, 쉭. 간격이 길어졌어요. 쉭, 쉭. 준호는 민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민석아. 60년 동안 내 친구여줘서. 민석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삐. 준호는 민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왔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석은 이미 떠났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사망 시각 새벽 3시 27분.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석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죠. 민석아. 준호는 민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일어나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민석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을 잡고 친구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면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 아침은 어둠보다 어두웠죠. 오전 7시쯤 됐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민석의 시신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결국 돌아가셨네요. 목소리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투였어요. 준호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자네 아버지시네. 알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편히 가세요. 기계적인 인사였습니다.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일어서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응, 지금 병원이야.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장례식? 간소하게 할 거야. 돈 들릴 필요 없잖아.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산 정리는 내가 할게. 형은 그냥 장례식 때만 와.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준호를 보더니 말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할 겁니다. 오실 거면 오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언장이 있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자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셨어. 일주일 전에.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모든 재산을 나한테 상속하신다고 하셨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가 아버지 돈을 가로챈 걸 아셨거든.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버지를 이용한 것도 아셨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자네 통화 내용 다 들었네. 일주일 전에. 준호는 수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자네가 효자인 줄 알고 계셨지.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됐어. 수진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그렇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소송 걸겠어요. 그 유언장 무효라고요. 그러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걸세.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고 아버지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으니까.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세뇌시킨 거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결정하신 거네. 나는 말리기까지 했어.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요. 이대로 안 끝날 겁니다. 그리고는 쿵쿵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준호는 민석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죠. 민석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은 손이었어요. 민석아, 걱정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내 재산으로 좋은 일 할 거야. 너처럼 아픈 사람들 도울 거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할 거야.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준호는 민석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편히 쉬어, 친구야. 고생 많았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비췄어요. 민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난 얼굴이었죠.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60년 우정의 마지막 순간을 간직하면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석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친구 몇 명과 옛 직장 동료들이 왔죠. 수진과 수연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절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석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민석은 웃고 있었죠. 밝은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시죠.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준호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수진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강수진 씨 측 주장하십시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피고 박준호는 고인을 조종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고인은 당시 중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피고가 이를 악용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강수진은 고인의 친자식입니다.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유언장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60대에 노련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인 강민석 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고인은 의식이 명료했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인은 왜 친자식이 아닌 친구에게 재산을 상속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였습니다. 원고 강수진이 고인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고인의 병실 앞에서 녹음된 원고의 통화 내용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갚았다고 거짓말했거든.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뭐 상관 있어. 병원비는 최소한만 쓰고 있어.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고 측, 이 녹음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첫 번째 공판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노려봤어요. 당신 녹음까지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한 말이네.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건 자네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우리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셨잖아요. 준호는 수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식들 위해 평생을 살았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것도 자네들 교육비 때문이었어. 빚진 것도 자네들 때문이었고.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뎠어. 아파도 말 안 하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자네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지. 재산을 챙기려고.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은 계속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준호는 수진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들이 출석했어요. 민석의 담당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환자 강민석 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진통제로 조절되고 있었고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어요. 판단 능력은 어땠습니까? 정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도 증언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유언장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고 본인의 자유의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왜 친구에게 상속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가로챘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준호도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 박준호 씨, 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고집하셨나요? 네. 자식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특히 수진 씨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일이었어요. 준호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수진도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 강수진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고인 강민석의 유언장은 적법하며 유효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인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가 고인을 배신한 정황도 명백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만족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다 가져가셨잖아요. 준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자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네. 아버지 뜻이요? 웃기지 마세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세뇌시킨 거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석아, 약속 지킬게.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재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시세는 4억 정도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이 2억이었죠. 예금은 500만 원. 총 6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준호가 빌려준 5천만 원을 더하면 6억 5,500만 원이었어요. 준호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죠. 변호사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민석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암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 돈 전부를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전부요? 6억이 넘는 돈인데요? 네. 전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원했던 겁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 변호사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돈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돈도요? 네. 1억 원 더 넣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총 7억 5,500만 원으로 재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단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석 희망재단.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이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강민석 희망재단이 설립됐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준호가 이사장을 맡았죠.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돕기로 했어요. 첫 수혜자를 선정했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폐암 말기였는데 치료비가 없어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재단에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뜻으로 돕게 된 겁니다. 고마운 분이시네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단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60년 우정으로 만들어진 희망재단. 기사 제목이었죠. 준호와 민석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재단 기금이 점점 늘어났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10명이 넘는 환자를 도왔어요. 총 5억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준호는 매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들을 만나고 격려했죠. 힘내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준호의 말에 환자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묘를 찾아갔어요. 작은 묘지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준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아, 나야.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어. 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10명이 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들 내 이름을 고마워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민석아. 진작 내 아픔을 알았어야 했는데.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준호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민석아. 60년 동안 내 친구여줘서.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민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나서며 뒤돌아봤죠. 민석의 묘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준호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민석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야 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석 희망재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단체가 됐어요. 지원받은 환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죠. 기부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이사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환자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죠. 때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차갑고 오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놀라 일어섰어요. 수진 씨.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앉으시죠. 준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께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수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준호는 수진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단 일을 돕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왜 돕고 싶으신 겁니까?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민석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준호는 민석을 떠올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항상 웃고 있던 얼굴, 다정하고 따뜻했던 친구. 민석이는 용서했을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시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재단 일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민석이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니까요. 수진은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출근했어요. 환자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 응대를 하고 병원 방문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수진은 함께 민석의 묘를 찾았어요. 수진은 처음 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었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비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버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은 이마를 땅에 댔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울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석이 보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민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수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준호는 기다려줬어요. 충분히 울 수 있도록.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원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나섰어요. 걸어 내려가는 길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민석이가 내 친구였으니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60년 동안 함께한 친구였으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나도 좋은 친구를 뒀습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더욱 열심히 재단 일에 매진했어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아팠을 거라고, 이렇게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더 진심으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작은 행사였습니다. 후원자들과 수혜 환자들이 참석했죠. 준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 강민석 희망재단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한 친구의 유언으로 시작된 재단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300명이 넘는 환자를 도왔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총 30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원했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박수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공이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두 강민석이라는 한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입니다.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강민석 희망재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친구와의 약속이니까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준호는 홀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죠. 민석아, 보고 있니?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석이 웃고 있다는 걸, 하늘 어딘가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민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재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거라고.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을 뻔했지만 결국 그 일로 더 큰 의미를 찾게 됐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됐다고. 돈 빌려준 게 내 잘못이었나?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정이었고 신뢰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민석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니까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게 민석이라고 믿었어요.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라고. 잘자, 민석아. 준호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또 열심히 할게. 우리 약속 지킬게.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희망을 향해, 사랑을 향해, 민석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어려워진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